두 개의 점, 즉 당시에 이 나는 발달 이완 단계의 유도 원시적 기법을 눈을 주로 볼 때마다 사용했다. 그 눈이 그녀를 내담자를 바라보고 안락 있다는 의자에 상상을 편안히 앉힌 했다. 다음 호흡과 물론 이완에 불가능한 집중하면서 일이다. 생각의 저 초점을 먼저 모호한 발바닥에 빛깔의 맞춘 뒤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천천히 볼 수 없다. 다리와 몸통으로 아직은. 이동하고 두 팔을 잠깐 거친 뒤 하닥거리는 정수리에 유충에게 이르게 사고는 했다. 고사하고 애정이나 그렇게 관심을 7에서 향한 8분 갈망 동안 따위가 이완을 있을 리도 유도한 없다. 뒤 나는 하지만 10에서 그런데도 1까지 클레어는 숫자를 거꾸로 어느새 세면서 그 짧은 한두 순간 숫자마다 자신을 긴장을 올려다보던 풀라고 긴 말했다. 눈썹의 투명한 눈과 이 기법은 자신의 엄지를 격앙, 움켜쥐던 작은 손을 불안, 떠올리고 있었다.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급기야 치료했다. 36회의 꿈을 꾸게 최면도 됐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한 사용하는데 꿈에서는 다시 가죽 추가로 이완 상태에서 가면을 과거의 썼는데 트라우마나 이번엔 그 사람들이 밖의 그녀에게 문제에 대해 뭔가를 질문을 안겼다. 던진다. 그녀 품에서 꼼지락거리는 최면의 존재. 효과는 개인에 따라 그녀는 꼭 편차가 크다. 끌어안았다. 그게 나는 그에게 지금 36호임을 알기에 최면을 걸려고 절대로 하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싸운 그날 그리고 밤에 다시 대해 빼앗겼을 때는 얘기해주면 가면을 도움이 될 쓴 것 채 울고 같다고 말했다. 말았다. 그리고 그가 다른 꿈은 밤중에 계속 취하는 동작이 되풀이되었다. 그 사건과 관련되어 36화가 있을지 부화장의 모른다고 작은 넌지시 방에서 그녀와 얘기했다. 함께 지내지만 그 사실을 최면이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어떻게 그녀는 아기를 서랍에 진행되는지를 감추고 설명한 다음 이따금 본인 열어보았는데 의사에 따라 그때마다 거부하거나 아기는 동의할 수 있다고 그녀를 말했다.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요구하면 공동체에서 즉시 비밀은 최면을 중단할 수 금기다. 있으며 그래서 아기를 깨어났을 때는 숨겨두는 모든 걸 꿈은 기억할 수 죄의식과 있다고 두려움을 설명했다. 일깨우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치료에 여진처럼 남아있는 동의했고 강렬한 최면이 감정이 더 시작되었다. 컸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 팔걸이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가장 편한 곳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건 자기 안으로 돌아와 본인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이제 내뱉으세요. 이제 당신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허벅지로, 아랫다리로, 발로 갑니다. 두 발을 바닥에 꼭 붙이세요.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발바닥, 발목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깊게 쉬세요. 발에서 모든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계속해서 숨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깊이 쉬세요. 종아리에 집중하시고 정강이에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몸 전체를 도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발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졌다. 그의 머리가 축 늘어졌다. 나는 내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다. 그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나는 머리를 넘기고 그의 입 근처에 귀를 댔다. 그에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묻자 그는 상담실이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 됐다. 내가 말했다. 자,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싸웠던 데로 돌아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린 방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둘 다 술을 마셨어요. 술집에서 돈 문제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싸웠어요. 둘 다 화가 났어요. 우린 걸어서 아파트 문을 통과했어요. 저기요. 그는 힘 빠진 팔로 어렴풋이 가리키는 동작을 했다. 눈꺼풀이 4분의 3쯤 덮인 가운데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그는 램수면에 빠진 상태였다. 난 그를 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우린 거실로 가고 있었어요. 난 그를 밀었고 그도 나를 밀었어요. 나는 다시 그를 밀었죠. 다시 그가 나를 미는 바람에 난 커피 테이블 위로 넘어지고 바닥으로 굴렀어요. 그는 스탠드 조명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저기에 찬 표정은 거의 없었어요. 난 몸을 공처럼 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를 보호하려고요. 내담자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말했고 말하는 내내 마치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키듯이 어색하고 미세하게 손짓을 했다. 기이하게도 그가 실시간으로 그 일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았다. 설명, 준비, 이완, 느린 이야기에 예약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내가 말했다. 자,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준비가 되고 편안해지면 눈을 뜨고 깨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솔직히 걱정스러웠다. 마지막에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그가 그날의 마지막 내담자였다. 그렇다면 깊은 최면 상태에서 이야기에 빠져 완전히 빠지게 해보자. 어쩌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할지 모른다.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돌아오게 하면 된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이모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되돌아서서 내담자 옆에 다시 앉았다. 내가 물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 난 그런 표정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나의 남자친구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심지어 다 큰 성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한다니.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난 누운 상태로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 달아났어요. 그는 거실에서 현관으로 문 밖으로 쫓아왔어요. 내가 더 빨라서 그를 따돌릴 수 있었죠. 새벽 4시라 아직 어두웠어요. 난 무서워서 멀찍이 달아나 자동차 뒤에 숨었어요. 그는 나를 찾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날 찾더니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이 무렵 내담자는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어머니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물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나를 죽였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러려고 했어요. 그 일을 떠올리면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에서 지우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잠시 침묵이 찾아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물었다. 지금 여기가 상담실이고 당신이 늘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나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주 잘했어요. 끝까지 해내다니 정말 용감했어요. 이제 눈을 뜰 준비가 됐나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세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할 겁니다. 방금 내게 말한 것,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전부 기억날 겁니다.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는 우리가 맨 처음 최면에 대한 의논한 것을 포함하여 그날 오후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의 이모를 불러서 그가 힘든 상담을 했으니 집에 가서 쉬게 하고 곁에서 돌봐주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천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치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담자는 이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울타리에 갇혀 있었고 부모에게 기만당했으며 스스로 진실을 고액화하고 외면했다. 그의 존재를 이루고 있던 그런 불분명한 요소들은 일종의 방해물이 되어 의도적인 가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런 의도가 속한 더 포괄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그는 남자친구와 싸울 때 취했던 바로 그 방어적인 동작을 재현하게 되었다. 다음 주에 내담자는 상담실에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맙소사 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지난번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가 매우 화가 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담하러 오거나 심지어 내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상담을 한 다음날 시내 레스토랑에서 옛 남자친구를 봤어요. 지독한 우연의 일치였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진정되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죠? 이번 주에 경련이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오, 잘 됐군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그렇게 싸울 때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우리 미래에 대한 충돌이 아니었어요. 밀치고 넘어뜨리고 했던 물리적 충돌도 아니었고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해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표정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최면을 다시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당신은 분명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군요. 그의 동의하에 최면이 시작됐다. 그는 이번에도 쉽게 최면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했다. 지난번에 90분이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5분 만에 이야기를 끝냈다. 그는 중요한 것들만 뽑아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던 일, 누군가가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방어했다는 사실,
세계에는 천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악마도 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최면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번에는 거의 바로 눈을 떴다. 그는 차분했고 의식이 또렷했다. 내담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다음 주에 그는 문제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련이 사라지고 인간이 흠 한 점 없이 선하다는 믿음도 사라졌다. 부쩍 성숙해진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의 진실뿐 아니라 세계의 본성도 두려움 없이 마주했다. 아주 멋진 일이었다.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자 오랜 고통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주변에 널린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대학에서 배웠지만 인정하길 거부했던 진실이 더 이상 극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그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을 자신의 인격, 앞으로 그의 행동을 인도할 지도에 포함시키고 그를 사로잡았던 귀신과 결별했다.